걷지도 못하는 뚱보에게 장가든 한량이 매일 술 퍼마시고 들어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뚱뚱한 아내가 꿀물 한 사발을 타다 주자 사내의 눈빛이 흔들리며 사랑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계모가 뚱뚱한 아내에게 다려주던 보약에서 소름 끼치는 비밀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불길이 아내를 집어삼키던 그 밤, 한량이 초인적인 힘으로 거대한 아내를 번쩍 들쳐업고 불구덩이를 뚫고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옛날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도 땅에 이름을 대면 모르는 이가 없는 대행수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주름잡는 상단을 거느린 이 집안의 가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고을사또마저 이 집안의 대행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하니 그 권세를 짐작하고도 남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번듯한 집안의 남들이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할 딱한 사연이 하나 숨어 있었으니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려 합니다. 이 집안에는 소희라는 고명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서책을 한 번 읽으면 줄줄 외워서 훈장님의 감탄을 자아냈고 이목구비가 반듯하여 14살 무렵에는 이미 충청도 안팎으로 혼담이 밀려들 만큼 빼어난 아이였죠. 허나 이 아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일이 있었으니 바로 친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소희가 15 되던 해 겨울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자리에 눕더니 채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고 상단을 이끄는 아버지는 장례를 치르자마자 다시 먼 길 행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1년 중 10달을 타지에서 보내는 사람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으나 어미를 잃고 혼자 남겨진 어린 딸에게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며 들어온 여인이 바로 허씨였습니다. 나이 30을 간 넘긴 허씨는 인근 고을 몰락 양반가의 과부 출신으로 처음 이 집안에 발을 들여놓던 날부터 눈물을 글썽이며 어린 소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시린 겨울밤이면 자신의 이불을 벗어 소희의 어깨를 덮어주며 다정한 어미 행세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두르며 저런 어진 후처를 얻었으니 대행수 집안에 복이 굴러 들어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허나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허씨가 이 집안에 들어온 진짜 이유는 오직 하나, 충청도 제1상단의 막대한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허씨는 서서히 안살림의 열쇠를 하나씩 쥐어갔고 하인들의 품삯부터 곳간 출납까지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쌀 한 톨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틀어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소희의 존재였던 거죠. 아무리 후처가 실권을 쥔다 한들 대행수의 적장녀인 소희가 건재한 이상상단의 가사는 결국 친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총명하기까지 한 소희가 제대로 된 배필을 만나 혼인이라도 하는 날에는 자신이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허씨는 이를 갈며 국리의 국리를 거듭하다 마침내 소름 끼치는 계략을 꾸미기에 이릅니다. 소희가 17이 되던 봄, 허씨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탕약을 정성스레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소희의 방에 직접 탕약 사발을 들고 들어왔고 소희의 등을 쓸어내리며 나긋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소희 얼굴빛이 좀 안 좋구나. 어미가 좋다는 보약을 구해왔으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라. 소희가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허 씨는 소희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들이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방문을 나서며 입꼬리를 실끝 올렸는데 그 뒷모습에 서린 차가운 기운을 소희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 탕약의 정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의 혈맥을 서서히 틀어막아 하반신을 마비시키고 온몸에 도끼를 퍼뜨려 살을 부풀게 만드는 맹독이었던 겁니다. 보약이라 굳게 믿은 소희는 날마다 한 사발도 거르지 않고 정성껏 들이켰고 석 달이 지나자 먼저 다리의 감각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끝이 저릿한 정도였으나 곧 무릎 아래를 아무리 꼬집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졌고 반년이 채 되기도 전에 소희는 자력으로 일어서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리만이 아니었죠. 도끼가 온몸 구석구석을 파고들며 소희의 몸집은 날이 다르게 불어났고 한때 버들가지처럼 가녀렸던 허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산더미 같은 살덩이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고운 이목구비마저 퉁퉁 부은 살에 파묻히니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행수 집딸이 무슨 흉측한 병에 걸렸는지 꼬리말이 아니래. 골목 어귀에서 빨래를 짜던 안악이 목소리를 낮추며 옆에 안악에게 귀옛말을 했고 그 말을 받은 안악이 혀를 차며 대꾸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저 몸뚱이로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는데 아이고 보기만 해도 끔찍하겠네.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소희의 집 담장 너머로 손가락질을 하며 뚱보하고 놀려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허 씨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면 언제나 눈시울을 붉히며 목이 메인 듯한 음성으로 한탄을 늘어놓았죠. 허 씨가 치맛자락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이라도 어미 된 도리에 저 아이를 어찌 버리겠습니까? 이 몸이 힘닿는 데까지 끝까지 거두겠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그 모습에 감동하여 허 씨를 향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단한 분이라고 칭송했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연기였겠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 소희가 22이 되던 해 허 씨가 뜬금없이 소희의 혼사를 꺼냈습니다. 병든 딸의 혼기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자신이 직접 나서서 배피를 구해오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얼핏 들으면 의붓딸을 위하는 지극한 모정 같았으나 허 씨의 머릿속에는 이미 차갑고 정교한 셈법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허 씨가 점 찍어둔 사내는 다름 아닌 무진이라는 자였습니다. 무진은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골칫덩이였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곤 허물어져 가는 초가 한 채뿐이었고 20살도 되기 전에 아비를 여인 뒤로는 뒷골목 노름판과 주막을 전전하며 세월을 허비하는 구제불능의 왈패였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체주들이 번갈아 찾아와 문짝을 걷어차는 날이 잦았고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바람에 관가에 끌려가 곤장을 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허 씨의 눈에는 바로 이 점이 완벽했던 겁니다. 그를 알지 못하니 장부를 살필 능력이 없고 빚에 허덕이니 돈 몇 푼이면 손쉽게 매수할 수 있으며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처지이니 상단의 경영에 끼어들 생각조차 하지 못할 인물 말이죠. 허 씨는 사람을 보내 무진을 불러들였고 빚더미에 짓눌려 코가 석 자나 빠진 무진의 앞에 번쩍이는 은자를 수북이 쌓아놓으며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허 씨가 탁자 위 은자 보따리를 무진 앞으로 밀어놓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은자면 내 놈의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게다. 조건은 딱 하나, 우리 집안에
대릴사위로 들어오는 것이니라. 무진이 은자 더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침을 꿀떡 삼키며 되물었습니다. 대릴사위라 하면 그 걷지도 못하는 뚱녀한테 장가를 들라는 겁니까? 허씨가 부채를 탁 접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할 일은 사위 노릇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이다. 어렵지 않을 테지. 무진은 단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빚이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대행수 집안에서 먹고 자며 호의호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무진은 허씨의 소나귀에 쥐어진 채 대행수 집안의 대릴사위로 덜컥 들어오게 됩니다. 홀렛날,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며 구경하는 가운데 무진이 소희의 방문을 처음 열었을 때 그가 본 광경은 이러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이불을 깔고 앉아있는 거대한 체구의 여인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고 무진과 눈이 마주치자 수줍은 듯 볼이 발글에 물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방님. 무진은 그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한 번 치고는 아무 대답 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신방에 들지 않았고 동네 주막에서 술을 퍼마시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뚱뚱하고 걷지도 못하는 여편니가 자기 아내라는 사실이 우스웠던 거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충청도 제일 가는 명문상단의 뒷골목 왈패가 사위로 들어앉았다는 이야기는 장터마다 안주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대놓고 비웃으며 걷지 못하는 뚱녀의 노름꾼 사위라니 저 집안도 이제 끝이라고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허씨는 그 모든 수군거림을 뒤에서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고 있었겠죠.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무진은 그날 이후로도 아내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허씨가 쥐어주는 용돈을 받아 챙겨 나갔고 해가 중천에 떠도 노름판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시간을 보냈으며 저녁이면 주막에 틀어박혀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와 신방에 쓰러져 코를 골았는데 방 한쪽 구석에서 바느질감을 무릎에 올려놓고 묵묵히 바늘을 놀리는 소희의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허씨의 계략은 이렇게 빈틈없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고 소희는 독에 갉아먹히는 몸으로 방구석에 갇힌 채 천대받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일이란 게 누군가의 계산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거든요. 허씨가 그토록 만만하게 여겼던 이 두 사람 걷지 못하는 뚱녀와 구제불능의 한량 사이에서 허씨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릴사위로 들어온 무진의 행실은 날이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첫날 밤을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사흘이 멀다 하고 술판을 벌였고 노름에서 딴 날이면 기분이 좋다며 주막 작부들에게 술을 돌렸으며 이른 날이면 불같은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왔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아내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고 간혹 신방에서 마주치더라도 소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노름판에서 크게 잃고 돌아온 무진이 잔뜩 취한 채 신방 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에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촛불 아래서 서책을 필사하던 소희가 있었는데 무진은 그 거대한 체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비릿한 술 냄새를 내뿜었습니다. 무진이 문틀에 어깨를 기대며 혀 꼬인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하, 꼴 좀 봐라. 세상에 이런 여편네한테 장가든 놈이 나 말고 또 있을까.
소희의 붓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고개를 들어 무진을 바라보는 눈은 담담했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먹을 찍어 글자를 이어갔고 그 무반응이 오히려 무진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무진은 성큼성큼 다가와 소희 앞에 쪼그려 앉더니 턱을 치켜들며 코앞에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 듣기 싫어. 듣기 싫으면 일어나서 나가든가. 아, 맞다. 못 일어나지. 무진이 자기 말에 스스로 웃음을 터뜨리며 뒤로 벌러덩 누워버렸고 소희는 그제야 붓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죠.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무진은 술에 취할 때마다 거침없이 막말을 퍼부었고 소희는 그때마다 입을 다문 채 묵묵히 바느질이나 필사에 몰두하며 견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토록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소희는 결코 삶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무거운 몸을 억지로 끌어 벽에 기대앉아 삭바느질을 시작했고 해가 지면 촛불을 켜놓고 서책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베껴 적었습니다. 손끝에 바늘에 찔린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먹물이 배어 있었으나 소희는 단 하루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푼돈을 소희가 무엇에 썼느냐? 이게 참 기막힌 이야기인 겁니다. 소희에게는 어릴 적부터 심부름을 해주던 복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2살 먹은 이 아이만이 소희의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소희는 삭바느질과 필사로 모은 돈을 복이 편에 마을에 병들고 굶주린 이들에게 남몰래 보내고 있었던 거죠. 독거노인에게는 쌀과 약재를 들려보냈고 열병에 걸린 아이가 있는 집에는 약값을 대신 치르도록 보기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소희가 보기에게 돈주머니를 건네며 나직한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동문박최 영감댁에 이걸 갖다 드려라. 절대 내 이름은 말하지 마. 보기가 돈주머니를 품에 넣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씨, 근데 왜 맨날 이름을 숨기라고 하셔요? 소희가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의 이름을 아는 순간 받는 이의 마음이 편치 않거든. 보기는 이해한 듯 못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후다닥 달려나갔고 소희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처지에 남을 돕겠다니. 안 그렇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또다시 잔뜩 취해 돌아온 무진이 신방에 들어서자 벽에 기대앉은 소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술김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허허 웃으며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진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느물거렸습니다. 내가 그래도 남편인데 한 번 업어는 줘야 하는 거 아니겠소? 자, 올라타봐. 소희가 두 손을 내저으며 말렸습니다. 됐으니까 그냥 자. 허나 무진은 기어이 소희의 팔을 잡아 끌어 억지로 등에 올리려 했고 막상 그 무게가 등짝에 실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꽈당고꾸라지며 소희의 몸 아래 그대로 깔려버렸습니다. 가슴이 짓눌린 무진이 숨을 쉬지 못해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캑캑거렸고 소희가 팔에 힘을 주어 겨우 몸을 옆으로 굴려내자 무진은 납작하게 엎드린 채 헐떡거리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보통이라면 화를 내거나 수치심에 얼굴을 돌렸을 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소희는 뜻밖에도 배를 잡고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찌나 해맑게 웃던지 무진마저 어이가 없어 멍하니 소희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부은 살 사이로 반달처럼 휘어진 눈매가 묘하게 고왔습니다. 소희는 웃음을 그치더니 무거운 몸을 양팔로 질질 끌며 부엌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고, 한참 뒤에 따뜻한 꿀물 한 사발을 양손에 받쳐 들고 돌아와 무진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직도 헐떡이며 바닥에 드러누운 무진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소희의 손에 들린 꿀물 사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소희가 사발을 무진의 손에 쥐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속 쓰릴 테니 이거 마시고 자. 무진은 아무 말 없이 사발을 받아 꿀꺽꿀꺽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꿀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술독이 오른속을 달래주었고, 빈 사발을 내려놓는 무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매일같이 구박하고 멸시하는 남편에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꿀물을 타다 주는 이 여인이 무진은 처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배를 깔고 비럭질이나 하는 자신에게 왜 저런 온기를 내어주는 건지 술에 절은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죠. 무진이 사발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려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진짜로. 소희는 대답 대신 무진의 등 뒤에 이불을 끌어다 덮어주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바느질감을 무릎에 올리며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둑한 촛불 아래 삐걱거리는 바느질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고, 무진은 벽을 향한 채 한참을 뒤척이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마른 입술을 핥으며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던 무진의 가슴 한 구석에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감정이 씨앗처럼 박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한량은 스스로도 알지 못했겠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바로 이 밤이 모든 것이 뒤바뀌는 시작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무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고 나갔으나 어쩐 일인지 주막이 아닌 마을 어귀를 어슬렁거렸고, 노름판 대신 장터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간밤의 소희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부은 살 사이로 빛나던 그 맑은 눈동자가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지워지질 않았던 거죠. 무진은 제 볼을 세게 한 대 치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으나 발길은 기어코 주막이 아닌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무진의 눈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말이죠. 그날 이후로 무진에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자꾸만 소희가 있는 신방 쪽으로 눈길이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문을 나서면 콧바기도 안 비추던 놈이 슬금슬금 마당 한쪽에 서서 창호지 너머로 소희의 그림자를 훔쳐보기 시작했죠.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쉴 새 없이 바느질을 하는 그림자, 촛불 아래먹을 갈며 서책을 베끼는 그림자, 그 묵묵하고 끈질긴 움직임이 자꾸만 무진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궁금했던 겁니다.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저 여인이 대체 왜 저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하는지, 벌어봐야 푼돈일 텐데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건지 술에 절은 머리통으로는 아무리 굴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진은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대문을 나서는 척하다가 담장 뒤에 몸을 숨기고 소희의 방에서 나오는 사람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나절쯤 지났을까요? 쪽문으로 보기라는 꼬마 녀석이 후다닥 빠져나가는 것을 무진이 포착했습니다. 아이의 품에는 무언가가 불룩하게 들어있었고, 무진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밟기 시작했죠. 보기는 장터를 지나 동문 밖 허름한 초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빈민촌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병들어 누운 노인에게 쌀자루를 건넸습니다.
그 다음에는 길 건너 오두막으로 가서 열병을 앓는 아이의 어미 손에 약값이 든 돈주머니를 쥐어줬습니다. 무지는 담장 모퉁이에 바짝 붙어 그 장면을 하나하나 지켜봤고, 보기가 돈주머니를 건네며 한마디 덧붙이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무진의 귀에 닿았습니다. 누가 보냈느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쓰시면 된다고 했어요. 무진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고, 마당에 들어서며 신방 쪽을 힐끗 바라보니 창호지 너머로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는 소희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자기 한 몸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면서 남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티 한 점 내지 않고 말이죠. 그 뒤로 무지는 노름판에 가는 횟수를 슬그머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한량 행세를 했고, 허씨 앞에서는 술 냄새를 풍기며 싱글벙글 웃는 게으른 사위 노릇을 해냈으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주막에 앉아 있어도 술잔에 입만 대고 마시지 않았고, 눈은 계속해서 소희의 방 쪽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진의 눈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허씨의 하녀가 소희의 방으로 탕약 사발을 들고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 귀신같이 정확했습니다. 해가 뜨면 한 사발, 해가 지면 한 사발,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었죠. 보약을 저리 꼬박꼬박 챙겨 먹이는 계모의 정성이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었겠으나, 무진의 속에서 까닭 모를 깨름칙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약을 먹고 있다는데 왜 소희의 안색은 나아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핏기를 잃어가는 건지, 손등이며 발목이며 부기가 빠지긴 한 건지, 무진의 눈에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허씨의 하녀가 탕약 사발을 소희에게 가져다 주고 나오는 길에 마당 한쪽 장독대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무진과 마주칠 뻔했습니다. 무진이 재빨리 몸을 낮추며 숨을 죽이자 하녀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내 발걸음을 옮겼고, 그때 하녀의 손에 들린 빈 사발에서 희미하게 남은 탕약 냄새가 무진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무진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냄새를 무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새겨져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냄새였으니까요. 그것은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무진이 아직 17이던 시절, 뒷골목 왈패가 되기 전 그에게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부터 어머니의 몸이 심상치 않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다리에 감각이 사라지며 자리보전을 하게 되었죠. 돈이라곤 한 푼도 없던 무지는 품팔이를 해서 번 돈을 몽땅 끌어모아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아다녔으나 번번이 허탕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원은 가난한 모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무진이 떠밀려 찾아간 곳은 하나같이 돌팔이 약장수들 뿐이었죠. 그놈들은 특효약이라며 정체불명의 약을 내밀었고, 무진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한 채 어머니에게 먹였습니다. 약이 들을 리 없었죠. 오히려 어머니의 몸은 더 빠르게 무너져 내렸고, 그때마다 무진은 미친 듯이 또 다른 약장수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 가지 약재의 냄새가 무진의 코에 새겨졌고, 결국 어머니를 살리지는 못했으나 어떤 약초가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귀신같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냄새 중에서 단 하나, 무진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냄새가 있었으니 바로 혈맥을 막아 몸을 붓게 하고 하반신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독초의 냄새였던 겁니다. 방금 하녀의 빈 사발에서 풍긴 것이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무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이를 악문 입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보약이 아니었던 겁니다. 허씨가 매일 정성껏 다려 소희에게 먹이던 그 탕약은 사람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맹독이었고 소희의 병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라 허씨가 손수 만들어낸 참혹한 살인극이었던 겁니다. 무진은 장독대 뒤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소리 없이 이를 갈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소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은 살 사이로 웃으며 꿀물을 내밀던 얼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면서도 남몰래 가난한 자들을 돕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죽이는 독을 보약이라 믿고 허씨에게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진의 창자를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진실이 무진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습니다. 허씨가 자신을 대릴사 위로 들인 이유, 그 빚을 갚아주며 달콤한 조건을 내밀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걷지 못하는 딸 옆에 가장 쓸모없고 멍청한 사내를 묶어두면 아무도 진실을 파헤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던 거죠. 무진 자신이 허씨의 계략을 완성시켜 주는 마지막 말뚝이었다는 사실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무진이 벽에 주먹을 내리치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신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뒷마당 감나무 아래 쪼그려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밤새 한숨만 내쉬었고 동이 터올 무렵에야 부은 눈두덩을 손등으로 훔치며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방 앞에 서서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소희의 그림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진이 주먹을 불끈 쥐며 갈라진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살려낼 테니까 조금만 버텨. 소희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여느 때처럼 조용히 바늘을 놀리고 있었을 뿐이죠. 허나 창호지 너머에 서 있는 이 사내의 눈빛은 어제까지의 무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술에 찌들고 세상 만사 귀찮다는 듯 풀어져 있던 그 눈에 처음으로 시퍼런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당장 달려가 탕약 사발을 엎어버리고 허씨의 멱살을 잡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나섰다가는 허씨가 먼저 손을 써서 무진을 집 밖으로 내쫓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희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무진은 이를 악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바보 한량 행세를 계속하면서 증거를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소희를 살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무진은 다음 날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술 냄새를 풍기며 허씨 앞에서 헤헤 웃는 한심한 사위 역할에 들어갔습니다. 허씨가 용돈을 쥐어주며 오늘도 나가 놀라고 하자 무진이 연신 굽실거리며 받아 챙겼고 대문을 나서며 흥얼거리는 콧노래까지 더했으나 그 웃는 얼굴 뒤로 숨겨진 눈빛만큼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진이 허씨에게 허리를 굽히며 능청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사위가 오늘도 편히 놀다 오겠습니다. 허씨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실컷 놀다 와라. 네가 할 일이라곤 그것밖에 없지 않으냐. 무진은 씩 웃으며 고개를 숙였으나 돌아서는 순간 그 입꼬리가 칼날처럼 일직선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놈의 여우 같은 계모가 끝까지 자신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진에게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무진은 겉으로 바보 행세를 유지하면서도 안으로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주막에 앉아 술잔만 굴리는 척 하다가 해가 기울면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와 마을 뒷골목으로 향했죠. 과거 함께 구르던 왈패 시절의 형님과 동생들을 하나둘 찾아다니며 은밀히 사람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칠복이라는 형님이었습니다. 무진보다 5살 위의 덩치가 황소만한 이 사내는 한때 포구에서 짐꾼 두목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 뒷골목으로 밀려난 인물이었는데 의리 하나만큼은 조선 팔도를 뒤져도 따라올 자가 없었죠. 무진이 어둑한 주막 구석에서 칠복을 마주 앉혀놓고 자초지종을 털어놓자 칠복의 눈이 부릅떠지며 상위의 술잔이 와락 흔들렸습니다. 칠복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년이 보약이라고 속여서 독을 먹였단 말이냐? 무진이 칠복의 팔을 잡아내리며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님,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허씨 귀에 들어가면 다 끝장이에요. 칠복은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억지로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크게 숨을 들이쉬었고 무진은 제 계획을 차근차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에게 필요한 것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허씨에게 독초를 공급한 약장수의 꼬리를 잡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 약장수에게서 허씨와의 거래 증거와 해독제의 비방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증거 없이 허씨를 몰아붙여 봐야 그 교활한 여우가 오히려 무진을 미친놈으로 몰아세울 것이 뻔했으니까요. 칠복은 자신의 옛수 아들 중 발이 빠르고 입이 무거운 녀석 서넛을 추려 무진에게 붙여줬고 이들은 밤마다 흩어져 인근 장터와 약재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진 역시 손을 놓고 있지 않았죠. 낮에는 허씨의 하녀가 약재를 사러 나가는 동선을 눈에 불을 켜고 추적했고 밤이면 상단곳간 근처를 기웃거리며 허씨가 약재를 보관하는 장소를 탐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허씨 앞에서는 단 한치의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게으른 하품을 늘어놓으며 용돈을 다 갖고 저녁이면 술 냄새를 잔뜩 풍기며 비실비실 돌아왔으니 허씨로서는 의심할 구석이 전혀 없었던 거죠. 한편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무진은 매일 밤 한 가지 일만큼은 절대로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허씨의 하녀가 저녁 탕약을 소희의 방에 가져다 놓고 나가면 무진이 살금살금 신방에 들어가 소희가 잠든 사이 탕약 사발을 통째로 들고 나와 뒷마당 구석 화분에 쏟아부었습니다. 소희가 깨어있는 날에는 술주정을 부리는 척 들어가다 팔을 휘저으며 일부러 사발을 건드려 엎었고 그때마다 소희에게 험한 소리를 퍼부으며 뒤돌아 나왔습니다. 독을 버리면서도 바보 행세를 유지해야 했기에 소희 앞에서까지 난봉꾼 연기를 계속해야 했던 것이죠. 엎질러진 탕약을 보며 어머니가 정성껏 다려주신 건데 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바닥을 닦는 소희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무진은 복도에 서서 이마를 벽에 박으며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마침내 칠복의 수아들이 결정적인 단서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에 있는 외진 고갯마루 약방에서 귀한 독초를 취급하는 돌팔이 약장수 한 놈이 있는데 이 자가 수상한 여인에게 정기적으로 약재를 넘기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무진은 즉각 칠복과 함께 밤길을 달려 그 고갯마루로 향했고 동이 트기 직전 허름한 약방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약방 안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던 약장수는 갑자기 들이닥친 무진 일행에 혼비백산하여 구석으로 기었고 칠복이 약장수의 멱살을 움켜쥐어 벽에 들이박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칠복이 약장수를 번쩍 들어 올리며 포효했습니다. 입을 열어. 허씨라는 여인에게 뭘 넘겼느냐. 약장수가 사시나무처럼 떨며 두 손을 마구 내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무슨 허씨인지 나는 아는 바가 없소. 무진이 천천히 다가와 칠복의 손을 제지하더니 약장수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매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는데 거기에는 무진이 소희의 탕약 사발에서 맡았던 냄새를 기억해 적어놓은 약재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무진이 종이 조각을 약장수의 코앞에 들이밀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적힌 것들을 조합하면 사람의 혈맥을 막아 몸을 붓게 하고 다리를 마비시키는 독이 되지. 이걸 아는 약장수가 이 근방에 내 놈밖에 없다는 건 이미 확인했다. 약장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고 무진은 그 반응만으로 확신을 얻었습니다. 무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약장수의 약장 서랍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고 세 번째 서랍 밑바닥에서 기름 종이에 꼼꼼히 싸둔 장부 한 권을 끄집어냈습니다. 펼치는 순간 무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날짜별로 약재의 종류와 양, 그리고 대금을 지불한 자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허씨였던 겁니다. 매달 일정량의 독초를 사들인 기록이 수년치에 걸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무진이 장부를 약장수의 얼굴 앞에 펼쳐 보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래도 모른다고 할 테냐. 한마디만 더 거짓을 뱉으면 이 장부를 관아에 넘기겠다. 약장수가 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나는 시킨 대로 약을 조제해 줬을 뿐이오. 무진은 장부를 품에 넣은 뒤 약장수의 턱을 잡아 위로 들어 올리며 한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이 독의 해독제 비방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약장수는 벌벌 떨면서도 처음에는 해독제 같은 건 없다고 발뺌했으나 칠복이 옆에서 주먹을 우두둑 꺾어 소리를 내자 홀라당 태도를 바꿔 약장 깊숙이 숨겨둔 비방문 한 장을 꺼내 무진에게 내밀었습니다. 무진이 비방문을 받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더듬더듬 읽어 내려가며 칠복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칠복은 약장수를 포승줄로 단단히 묶어 수하들에게 맡긴 뒤 무진의 뒤를 따랐습니다. 무진은 비방문에 적힌 약재들을 구하기 위해 곧장 인근 약재상 두어 곳을 돌아야 했고 동이 트기 전까지 필요한 약재를 전부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독제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무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운명이란 놈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무진이 해독제를 구해 집을 코앞에 두고 있던 바로 그 밤 상단 저택 안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머무는 별채의 지붕 위로 불꽃이 하늘을 핥으며 번져나갔고 고요하던 마을의 비명과 함께 사람들의 다급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허씨의 짓이었습니다. 며칠째 소희의 탕약 사발이 자꾸 엎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허씨가 무언가 낌새를 챈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계획하고 있던 마무리 수순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한여를 시켜 별채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놓은 겁니다. 걷지 못하는 소희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죠. 무진이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저택 위로 솟구치는 불기둥을 목격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불길이 치솟는 별채를 향해 곧장 내달렸고 주위에서 위험하다고 외치는 소리 따위는 귓전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별채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으로 뛰어든
무진의 눈에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쏟아내는 소희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석가래가 불에 타며 우두둑 꺾이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렸고 한순간이라도 지체하면 둘 다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진이 연기 속에서 소희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등을 내밀었습니다. 올라타, 빨리. 소희가 그을음투성이 얼굴로 무진을 올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나를 두고 가. 나까지 업으면 당신도 죽어. 무진은 대답 대신 소희의 두 팔을 잡아 자기 어깨 위로 끌어올렸고 이를 악물며 단숨에 일어섰습니다. 과거 술주정에 업으려다 깔렸던 그때와 같은 무게가 등짝을 짓눌렀으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지만 무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불덩이가 된 석가래가 머리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어깨로 받아 쳐내며 출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등짝과 팔뚝의 살갗이 불에 닿아 지글거리는 고통이 엄습했으나 무진은 이를 으드득 깨물며 단 한 번도 소희를 놓지 않았고 무너지는 기둥 사이를 빠져나가 마침내 마당으로 굴러 나왔습니다. 찬 밤 공기가 타들어간 피부를 때리는 순간 무진은 그대로 앞으로 곤두박질 쳤고 소희를 가슴 위에 안은 채 등이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소희가 연기에 그을린 얼굴로 무진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짚으며 무진의 이름을 불렀으나 무진은 대답 없이 하늘만 바라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그 품에 안긴 소희의 등을 두 팔로 더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무진은 소희를 등에 업은 채 밤새 산길을 걸어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골짜기에 빈 산막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칠복이 미리 알아둔 곳이었죠. 허씨는 별채가 잿더미로 변한 것을 확인하고 소희와 무진이 불에 타 죽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야만 했고 그래야 무진에게 시간이 생기니까요. 산막에 도착한 무진은 소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화상 입은 팔뚝에 계곡물을 끼얹었습니다. 살갗이 벌겋게 일어나 진물이 흘렀으나 무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희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며 연기에 그을린 얼굴을 적신천으로 조심조심 닦아주었습니다. 소희가 기침 끝에 겨우 숨을 고르며 무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희가 거칠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가지 않은 거야? 무진은 대답 대신 품에서 비방문과 약재 보따리를 꺼내 소희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소희의 눈이 약재를 훑다가 비방문 위에 멈췄고 글을 읽어 내려가는 사이 동공이 서서히 커지며 얼굴빛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거기 적힌 약재의 조합은 소희가 매일 마시던 보약의 성분과 정확히 일치했고 그 아래에는 해독제의 처방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약이 아니라 독이었다는 것을 소희가 깨달은 순간이었죠. 소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비방문을 쥔 손가락 끝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진은 그런 소희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진이 소희의 두 손을 감싸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씨가 내 어머니 죽은 뒤로 줄곧 너한테 독을 먹인 거야. 약장수한테서 장부도 뺏어왔어. 증거는 다 있으니까 이제 그년을 끝장낼 수 있어. 소희가 비방문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고개를 떨구었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다가 어깨가 가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이 비방문 위에 얼룩을 만들었고 무진은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옆에 나란히 앉아 소희의 어깨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기대게 해줬습니다. 한나절이 지나서야 소희는 눈물을 거두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소희가 입을 열어 무진에게 물었습니다. 해독제는 됐어. 그건 나중이야. 허씨를 어떻게 끌어낼 건지 방도가 있어. 무진이 턱을 긁으며 씩 웃었습니다. 있지. 근데 내 머리가 필요해. 그날부터 산막 안에서 두 사람의 작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칠복이 교대로 식량과 소식을 날라다 주었고, 칠복의 입을 통해 마을의 상황이 속속 전해졌습니다. 허씨는 예상대로 소희와 무진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고 고을에 공표했고, 대행수의 유일한 핏줄이 참변을 당했으니 상단의 운영을 자신이 잠정적으로 맡겠다며 즉각 실권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씨가 한 가지 일을 더 벌였으니 바로 소희의 장례였습니다. 허씨는 고을의 유지들을 빠짐없이 초청하여 성대한 장례를 치르겠다고 선포했고, 상단의 재력을 총동원해 마을 한복판에 거대한 빈소를 차렸습니다. 겉으로는 의붓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미의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속내는 전혀 달랐죠. 장례 자리에 고을 사또를 비롯한 권세가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상단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만천하에 각인시키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죽은 소희의 빈자리를 자기 것으로 굳히는 마지막 수순이었던 거죠. 칠복이 이 소식을 전하자 무진의 입꼬리가 기묘하게 올라갔고, 소희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마주쳤습니다. 허씨가 스스로 무대를 깔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고을의 유지와 관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장례야말로 허씨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낼 최적의 장소였으니까요. 소희가 벽에 기대앉은 채 비방문을 무릎 위에 펼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장례식에 내가 나타나면 어떤 꼴이 되겠어. 무진이 품속에서 허씨와 약장수의 거래가 빼곡히 적힌 장부를 꺼내 흔들며 받아쳤습니다. 거기다 이걸 얹으면 그년이 도망칠 구멍이 없지. 두 사람은 곧바로 세부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칠복에게 두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하나는 칠복의 수하들이 생포에 묶어둔 약장수를 장례 당일까지 단단히 지키고 있다가 신호에 맞춰 빈소 앞으로 끌고 나올 것. 다른 하나는 소희의 아버지에게 급보를 띄워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게 할 것이었습니다. 소희가 직접 쓴 밀서를 칠복에게 건넸고, 밀서에는 아버지가 읽는 즉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허씨의 범행과 증거 목록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 당일이 밝았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차려진 빈소에는 하얀 만장이 줄지어 늘어섰고,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또가 맨 앞자리에 앉았고, 인근 상단의 행수들과 양반 유지들이 좌우로 도열했으며,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와 빈소 주변을 빼곡히 메웠습니다. 그 한가운데 허씨가 흰 상복을 차려입고 영좌 앞에 꿇어앉아 연신곡을 하며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 울음 사이사이로 조문객들에게 상단의 앞날을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당부를 슬쩍슬쩍 끼워 넣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독경 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우며 장례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빈소의 정문이 벌컥 열리더니 흙먼지와 그을음이 범벅이 된 사내 하나가 등에 거대한 체구의 여인을 업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무진이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선명한 팔로 소희를 든든하게 업은 채 조문객들 사이를 가르며 영좌를 향해 곧장 나아갔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뒤돌아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니 귀신을 본 듯 놀라는 것은 당연했고, 빈소 안은 삽시간에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허씨가 곡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자신이
불태워 죽였다고 믿었던 두 사람이 멀쩡히 서 있는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허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무릎이 풀리며 뒤로 나자빠질 뻔한 것을 옆에 있던 하녀가 겨우 부축했습니다. 무진은 소희를 영좌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앉힌 뒤 몸을 돌려 허 씨를 정면으로 노려봤습니다. 무진이 품에서 장부를 꺼내 허 씨의 발밑으로 내던지며 쩡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장부를 똑똑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의붓딸에게 수년간 독을 먹여 걷지 못하게 만든 증거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빈소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지들이 웅성거리며 장부를 향해 고개를 빼꼼 내밀었고 사또의 눈이 매섭게 가늘어졌습니다. 허 씨가 바닥에 흩어진 장부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다가 억지로 웃음을 짜내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허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을 무진에게 겨누며 날카롭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 미친 한량놈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사또, 이자가 장례를 모독하고 있사옵니다. 그 순간 칠복이 빈소 뒤편에서 포승줄에 묶인 약장수를 질질 끌고 나타났고 약장수를 허 씨의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약장수는 바닥에 엎어지며 코피를 쏟았고 고개를 들어 허 씨와 눈이 마주치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습니다. 허 씨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린 것은 찰나였으나 무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진이 약장수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키며 사또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또, 이자가 허 씨의 지시로 독초를 조제해 납품한 장본인이옵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사또가 근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자 약장수가 무릎을 꿇은 채 입을 열었고 허 씨가 수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독초를 주문했다는 것과 그 독이 사람의 혈맥을 막아 하반신을 마비시키고 온몸을 붓게 만드는 맹독이라는 것을 조문객 수백 명 앞에서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빈소 안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안악내 몇은 입을 틀어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허 씨가 약장수에게 달려들며 발악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이놈이 매수당해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바로 그때 빈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관군을 대동한 소희의 아버지가 먼지를 일으키며 빈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먼 길 행상에서 밀서를 받고 밤낮을 달려온 것이었죠. 아버지는 말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영좌 옆에 앉아있는 소희를 발견했고 산더미처럼 부풀어 오른 몸에 그을음이 덕지덕지 묻은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는 순간 두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총명하고 아름답던 딸이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변해 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아버지의 얼굴에 핏줄이 시퍼렇게 돋아올랐고 고개를 돌려 허 씨를 바라보는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허 씨를 가리키며 관군에게 명했습니다. 저 년을 당장 포박하라. 내 딸을 이 꼴로 만든 년이다. 관군이 달려들어 허 씨의 두 팔을 뒤로 비틀어 포승줄을 감았고 허 씨는 발버둥을 치며 악을 쓰기 시작했으나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마당에 그 몸부림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관군에게 양팔을 잡혀 질질 끌려나가는 허 씨의 뒤통수를 빈소에 모인 수백 명의 시선이 차갑게 쏘아보았고 허 씨의 비명이 빈소 밖 골목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지다가 마침내 먼 곳으로 사그라들었습니다. 빈소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고 아버지가 무릎걸음으로 소희에게 다가가 딸의 손을 덥석 잡아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넓은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고 소희 역시 아버지의 투박한 손등 위로 조용히
이마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무진은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부녀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시선을 돌려 허씨가 끌려나간 빈소 입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의 터진 입술 사이로 길고 무거운 숨이 빠져나왔고 불에 그을린 두 손을 천천히 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난 것은 허씨의 악행이었고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소희의 몸에 쌓인 독을 빼내는 일이었습니다. 무진의 품속에는 목숨을 걸고 구해온 해독제의 비방과 약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허씨가 관아로 끌려간 뒤 고을 사또는 즉각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관아 마루에 꿇어앉은 허씨는 처음에 억울하다며 발악을 했으나 사또가 약장수의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날짜와 약재 이름을 읊을 때마다 허씨의 목소리는 한 톤씩 낮아졌고 마지막 장을 덮을 즈음에는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약장수가 관아뜰에 끌려 나와 허씨와 대질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독초의 종류와 조제 방법, 납품 횟수까지 토해놓자 허씨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고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모든 것을 시인했습니다. 의붓딸의 재산을 탐하여 수년간 독을 먹여 불구로 만들었다는 자백이 관아의 서기 붓끝에 한 글자 한 글자 기록되었고 사또가 형방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허씨의 죄목이 만인 앞에 낭독되었습니다. 의붓 자식에 대한 독살 미수, 상단 자금 횡령, 그리고 별채 방화까지 세 가지 대죄가 겹쳐 허씨에게는 유배형이 아닌 차명에 준하는 엄벌이 내려졌고 허씨는 죄인 수레에 실려 한양으로 압송되어 다시는 충청도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레가 마을을 빠져나가는 동안 길가에 늘어선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고 허씨가 그토록 탐내던 대행수 집안의 대문은 그녀의 등 뒤에서 굳게 닫혔습니다. 상단이 평화를 되찾은 후 무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해독제를 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비방문에 적힌 약재들을 하나하나 저울에 올려 푼 단위까지 정확히 맞추었고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의 세기를 손등으로 가늠하며 반나절을 꼬박 졸이고 또 졸였습니다. 과거 홀어머니의 약을 다릴 때는 뭣도 모르는 17살 소년이었으나 이제는 달랐죠. 약재의 색이 변하는 시점, 거품이 일기 시작하는 온도, 향이 진해지는 농도를 무지는 두 눈과 코로 귀신같이 잡아냈고 밤새 달인 탕약을 고운 배에 걸러 맑은 액만 사발에 받아냈습니다. 첫 사발을 소희에게 가져갔을 때 무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비방이 틀린 것은 아닌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두려움이 손끝까지 전해졌던 거죠. 소희는 사발을 받아들고 무진의 눈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소희가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달인 거면 믿어. 무진이 고개를 돌리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빨리 마셔. 식으면 약효가 떨어져. 소희가 사발을 입에 대고 한 모금도 남기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혀를 감았는지 미간이 찌푸려졌으나 내색 없이 빈 사발을 무진에게 돌려주었고 무진은 그것을 받아 들고 부엌으로 나가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로 무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독제를 달여 소희에게 먹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약재를 다듬고 아침 해가 뜨면 탕약을 올리고 저녁이면 다시 한 사발을 준비했습니다. 소희가 약을 삼킨 뒤에는 어김없이 옆에 앉아 소희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어 맥을 짚었고 비록 의원이 아니라 정확한 진맥은 할 수 없었으나 맥박이 뛰는 것을 손끝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무진은 안도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소희의 손등에서 부기가 미세하게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핏기 없이 푸석하기만 하던 피부에 아주 옅은 홍조가 돌았고, 무진이 그것을 발견한 순간 하던 일을 멈추고 소희의 손등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소희 본인은 알아채지 못했으나 무진의 눈에는 분명했죠.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산더미처럼 부풀어 올랐던 팔뚝과 종아리의 살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고, 살에 파묻혀 보이지 않던 손목뼈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소희 스스로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는지 바느질을 하다 말고 자신의 손을 펴보며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2달째에 접어들자 얼굴에 윤곽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은 살에 파묻혀 있던 오똑한 콧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고, 퉁퉁했던 볼이 빠지며 턱선이 갸름하게 살아났습니다. 소희가 물동이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 무진을 불렀고, 달려온 무진은 물동이 속에 비친 소희의 얼굴을 보며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부기 아래 숨어있던 본래의 이목구비가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고, 그 얼굴은 무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빼어난 자태였습니다. 무진이 물동이 앞에 멍하니 서서 입을 반쯤 벌리고 있자 소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뭐가 묻었어? 무진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묻었어. 그냥 약 마실 시간이라서 온 거야. 석 달째 터질 듯 불어있던 몸의 붓기가 거의 빠져나가며 소희의 체구는 본래의 모습에 가까워졌고, 핏기 없던 피부에 복사꽃 같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죠. 걷지 못하는 뚱보라고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이제는 저 여인이 저리도 고왔느냐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혹시 사람이 바뀐 것 아니냐는 황당한 소문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허나 몸에 부기가 빠져도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독에 갉아먹힌 혈맥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죠. 무진은 조바심을 내지 않았고 매일 아침 소희의 다리를 주무르며 혀를 풀어주었습니다. 의원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으나 과거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드리며 밤을 새우던 기억이 손에 남아 있었죠. 넉 달째 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무진이 여느 때처럼 소희의 발목을 주무르고 있는데 소희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무진의 손이 멈추었고 소희 역시 숨을 멈추며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고, 한참 뒤에 소희가 온 힘을 집중하여 발가락을 다시 한번 움직여보자 5개의 발가락이 아주 느리게 오므라들었습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무진은 소희의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이마를 그 위에 박고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 소희는 무진의 팔을 잡고 처음으로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땀이 배었으나 소희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무진이 한쪽 팔로 소희의 허리를 받치고 다른 팔로 소희의 손을 꼭 잡은 채 마당 한 바퀴를 함께 돌았는데 고작 12걸음을 떼는 때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그 12걸음을 마치고 마루에 앉은 소희가 헐떡이며 무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소희가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며 내뱉었습니다. 내일은 20걸음 걸을 거야. 무진이 수건으로 소희의 이마를 닦아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말고 오늘 할 만큼만 해. 다음 날 소희는 진짜로 20걸음을 걸었고
그 다음 날은 30걸음, 그 다음 주에는 마당을 2바퀴 돌았습니다. 무지는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옆에 붙어 걸었고 소희가 휘청일 때마다 잽싸게 팔을 내밀어 바쳤습니다. 소희의 걸음이 하루가 다르게 안정되어 갔고 드디어 무진의 부축 없이 혼자 힘으로 10걸음을 떼던 날 소희가 활짝 웃으며 2팔을 벌렸습니다. 무진은 멀뚱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성큼 다가가 소희를 끌어안았고 2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서로의 등을 토닥거리며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소희의 몸이 회복되자 그 명석한 두뇌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허씨가 흐트러뜨려 놓은 상단의 장부를 소희가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빼돌려진 자금의 흐름과 조작된 거래, 내역을 반나절 만에 모조리 잡아냈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듯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소희의 아버지는 딸의 총명함에 혀를 내두르며 상단의 장부 일체를 소희에게 맡겼고 무진에게는 밖으로 나가 거래처를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뒷골목에서 온갖 부류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쌓은 무진의 처세술과 배짱이 장사판에서 기막히게 먹혀들었고 소희의 치밀한 머리와 무진의 뚝심이 합쳐지자 상단은 허씨 시절에 기울었던 기세를 단숨에 되찾았습니다. 소희의 아버지가 어느 날 무진을 불러앉히고 술잔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무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처음 네가 들어왔을 때 이 집안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더구나. 무진이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켜며 멋쩍게 귀를 긁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밥이나 얻어먹자는 속셈이었으니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피식 웃으며 빈잔에 다시 술을 채워주었고 2 사내는 별다른 말 없이 나란히 앉아 달이 뜰 때까지 잔을 기울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희의 아버지가 상단을 물려주겠다고 선포했고 부부는 함께 대행수의 자리에 올라 충청도를 넘어 조선 팔도에 이름을 떨치는 거상으로 상단을 키워냈습니다. 허나 2 사람이 진정으로 힘을 쏟은 것은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병마가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뼛속까지 아는 2 사람이었기에 막대한 재산을 털어 마을 곳곳에 구휼소를 세우고 굶주린 자에게는 밥을, 앓는 자에게는 약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소희가 걷지 못하던 시절 보기를 시켜 남몰래 병자들을 도왔던 그 마음이 이제는 조선 팔도를 향해 활짝 열린 것이었죠.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 달빛이 유난히 맑은 가을밤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달 구경을 하던 무진이 갑자기 소희의 앞에 등을 내밀며 턱짓을 했습니다. 소희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지금 올라타면 또 깔릴라. 무진이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리며 씩 웃었습니다. 그때 그 돼지녀는 무거웠는데 지금은 깃털이잖아. 빨리 올라타. 소희가 무진의 등짝을 한 대 치며 가볍게 올라탔고 무진은 가뿐하게 일어나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과거 술주정에 업으려다 꽈당 넘어져 깔리던 그 사내가 지금은 아내를 등에 업고 느긋한 걸음으로 달빛 아래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무진의 넓어진 등에 볼을 기대며 눈을 감았고 2 사람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가을밤 달빛을 타고 담장 너머로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